코로나 시대의 위기 자금 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시선파트너즈라는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투자권유 대행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재무 목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고 권장 사항이라는 점으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2030 적립식 펀드와 주택 청약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초적인 상품들인데요.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과 펀드를 많이 권유받으실 겁니다. 기본적인 상품으로서 준비하시면 참 좋은 내용이고요. 결혼할 때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독립할 때 필요한 자금으로서 펀드를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마련 기간은 대략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1년 내에 내가 써야 되는 돈이라면 펀드보다는 적금 또는 예금처럼 수익에 큰 변화가 없는 상품으로 안정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장기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5년, 7년, 10년가량 운영을 할 여유가 있는 자금이라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과 매달 적립식으로 100만 원씩 투자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1000만 원, 목돈을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10년 뒤에 10%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식의 변동폭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저점인지 고점인지 모르니 그 시기를 분산하는 내용이고요. 펀드 자체가 하나의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에 나눠서 투자하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명언처럼 분산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펀드는 상품에 대해서 분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립식은 기간에 대해서 분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익률도 다른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비해서 높습니다. 또한 여러 세제 혜택도 있고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주택 청약을 하시려면 이 통장은 필수이고 현재 어린 나이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코스트 에버리지 법칙과 주택 청약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본적인 조건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0대, 50대의 재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플랜을 고민할 시기이고요. 노후연금도 준비할 시기입니다. 자녀 학자금, 주택 마련, 그리고 저축성 보험 같은 것을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보통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는 ISA 계좌라는 것을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노후연금 준비는 보통 퇴직연금으로 이어지는 IRP 계좌, 이걸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요. 별도로 따로 가입을 하시기도 합니다. 저축성 보험과 ISA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한 사항들은 기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은행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로저축보험이라고 해서 계약자 생사에 관계없이 보험 만기에 예상 금액을 수령 가능하게끔 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ISA는 19세 이상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한 의무 가입 기간 3년만 하면 되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RP 계좌는 적립금으로 목적 자금이라든지 운용상품을 이용해서 매매가 언제든 가능하게끔 하는 상품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50대에서 또 60대 이상의 분들을 위한 재무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더욱더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품을 바탕으로 노후 대비를 하시는 거죠. 자녀 결혼자금, 독립자금, 그리고 노후 준비자금을 적립할 나이이기도 합니다.
변액저축보험을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연금 상품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적립형 펀드 중에 안정적인 상품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연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래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많이 권장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자유롭게 직접 투자도 가능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자산 중 일부는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직접 투자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꼭 뺄 수 있는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대 이후에 은퇴 시기에는 고정적인 생활 자금이 필요합니다. 기존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통한 자금이 부족하시다면 나의 목돈을 이용한 자금, 그리고 주택을 통한 모기지론 자금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대별로 재무 목표들을 어떤 상품에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이대별로도 기부자의 기준은 다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0대, 30대,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얼마 전에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자의 기준을 평균적으로 한 40억 정도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30대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 내가 모을 수 있는 재산은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0억 정도 모을 수 있다 판단하시는데요. 이렇게 나이대별로 내가 모을 수 있는 금액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흥미로운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어떤 공부를 하느냐 했더니 재테크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분들이 70%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냥 누군가가 알려주는 정보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이 계속 투여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조사된 내용인데요. 미국 백만장자들의 생활 모습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내용과 많이 유사한 내용인데요. 미국과 한국에 그만한 기간의 격차가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백만장자들은 약 41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3억 5천만 원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한 10억 정도 내외의 부동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3억대라면 좀 저렴한 편이긴 하죠. 가계소득은 약 1억 4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고요. 소득 대비 투자 비율이 20% 이상입니다. 연에 2, 3천만 원 정도는 꼭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산 자동차를 활용을 하고요. 또 상속이나 또는 로또 이런 것들보다 자수성가형 부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앞서 잡코리아 설문조사와 비슷하게 나의 소득의 일부는 꼭 저축, 투자를 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나이대에 따라서 내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 중 일부를 몇 %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방법들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인데요.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습득을 하고요. 기본적인 내용들 이외에는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주식에도 직접 투자를 해보고 부동산도 청약도 해보고 정기식 펀드도 해보고 그 이후에는 나에게 맞는 상품들이 무엇인지 경험을 해보는 시기가 지났으면 집중하고 반복하는 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비부자, 내가 지출을 많이 하면서 느꼈던 부자가 되는 느낌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내 자산, 보이지 않는, 남들은 잘 볼 수는 없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부동산이 얼마고 내가 금융자산이 얼마고 말하지 않기까지는 모르는 감춰져 있는 자산 부자가 좋으십니까? 저축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 지출을 줄이는 겸손함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겸손을 배우고 더욱더 지출을 줄이는 방법들이 자산 부자가 되는 더욱더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많은 재무설계사들이나 투자하시는 투자 권유 대행인들은 1% 수익률에 대한 큰 차이를 말합니다. 7위의 법칙, 복리의 법칙 여러 가지 기준을 들여서 1% 수익률만 높인다면 3년, 5년, 10년 뒤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축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부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더 적은 돈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1%의 수익률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기고 펀드에 맡기고 알아서 돌아가게 시간을 투자하는 데 맡길 것이냐, 내 머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4가지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파킨슨이라는 교수님이 말씀한 건데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나 아니면 빈곤자가 되는 것은 최대 변수가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억만장자, 백만장자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거나 돈을 모두 잃거나 파산을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80세, 90세가 돼서 내 남은 자산을 어떤 대학에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전혀 잘 모르는 분이 기부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득을 얻었지 살펴보니 전혀 높은 소득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사업을 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꾸준하게 나의 급여 중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저축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기다리니 그것이 자산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는 교훈은 내가 소득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소비와 나의 자본 부자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8대2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80대 20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부가 초기, 사회초년생, 어릴 때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수성가를 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J커브의 형태로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 어느 정도 목돈이 마련이 되어져 있어야 그에 따른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도 높아질 겁니다. 1,000만 원의 10%와 10억의 10%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이루는 부의 80%는 후반부 20% 기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장 부자가 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KFC, 그 창업자분도 60대가 넘어서 창업을 해서 그런 프랜차이즈를 크게 키우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죠. 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도 이야기 나누고 있죠. 열망에는 내가 얼마나 열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마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원했는지 생각해 봤는지 시도해 봤는지 행동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표 설정한 후에 방법을 탐색을 하는데 그 목표가 간절하지 않다면 방법들을 찾는데 간절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리의 마술. 부는 시간의 함수라고 합니다. 시간이 부리는 마술을 우리는 잘 아직 모릅니다. 아인슈타인도 시간이 지나서 복리에 의해서 벌어들여지는 수익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볼 수 있는 건 나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의해서 복리가 높아지는 거니 하세요 이런 제안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또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을 장기간 투자에 집중하십시오. 여기까지 방법들을 탐색을 해 보았다면 내가 이 방법을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그 실행은 얼마나 자주 반복을 해야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심삼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그럼 작심삼일 3일마다 하면 되지,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반복의 힘이라는 거죠. 꾸준한 반복은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DCA, Plan, Do, Check, Act. 드밍 서클이라고도 합니다. 드밍 교수가 지속적으로 주창하고 많이 대중화하는 데 힘썼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생겼고요. 변화를 제안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향상을 위한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4단계를 반복해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개선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피드백해서 이게 맞는지 아니라면 조정해서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반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5가지 습관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소득보다 지출이 적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소득의 일부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에 일관된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기본 취지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지출 소비 부자가 되지 않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전문가의 의견과 조언을 들으셔야 됩니다. 유튜브도 보시고요. 또 은행이나 증권사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엔 이렇게 얻은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된다면 그들도 얻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이런 5가지 습관이야말로 내가 반복할 수 있는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리 웨이원이라는 분이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3가지 습관을 들이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첫 번째, 나쁜 습관을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시죠? 한 개의 유리창이 깨져 있다면 지나가던 사람들 또는 마음 나쁘게 먹은 사람들이 하나 둘 더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깨진 것을 수리하지 않고 내버려 뒀을 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깨져도 괜찮지 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나의 나쁜 습관, 뭐 하나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습관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습관으로 인해서 나의 다른 좋은 습관들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 습관을 없앤다면, 이 습관을 개선한다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본적인 나쁜 습관이 없고 좋은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그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길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일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1년이라고도 하는데요. 최소한은 21일을 유지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21일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3주 동안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것이죠. 습관 중에서 내가 계속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선별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습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중에 에너지가 왕성한 시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이 나는 왕성해. 그때는 내가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에 대한 고민과 목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아예 금지시키는 어떤 회사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이메일을 통해서 나의 업무가 끊어지고 다른 업무를 처리해주고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연속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정해놓은 시간 동안은 핸드폰도 이메일도 잠깐 멈추고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집중 시간입니다.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들은 즉각 처리하라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업무 시간, 집중하는 시간 외에 들어오는 업무 요청들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또는 대표님, 요거는 다른 분이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포트 하겠습니다.처럼 요청받은 업무들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스케줄을 잘 관리해서 일정을 기록을 남기고요. 그 스케줄 사이사이마다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한다든지 이메일을 확인한다든지 카톡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책을 본다든지 책을 들고 다니면서 또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전화통화보다는 카톡으로 또는 이메일로 업무를 또 많이 하는 편인데요. 기본적인 전화 시간 자체는 받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의외로 많습니다. 꼭 필요한 전화가 아니라면, 업무라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료와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주를 줘야 되는 과정, 내가 혼자 다 떠맡아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을 그만큼 키우기 위해 또 투여돼야 될 공부 시간도 필요한 거죠. 내가 금융상품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외주를 주거나 맡기면 됩니다. 적립식 펀드처럼 말이죠. 그날 업무를 종결 지을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길게 가져가야 될 업무가 아니라면 바로바로 쳐내는 게 방법입니다. 퇴근 직전에 다음 스케줄을 정리하고 다음 날을 위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가지 습관, 나쁜 습관을 없애고 습관을 길들이고 다음 습관을 선별하기까지 이 3가지 습관을 잘 활용하신다면 3주 동안 습관이 잘 길들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스티븐 기즈의 책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은 잠재력을 가진 불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작아서 어떤 시기든 해낼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나 이걸 해냈어 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분들이나 나의 멘티 또는 회사의 부하 직원들한테 이런 업무 지시를 내릴 때 우선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2-3줄 글쓰기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된다면 나중에는 A4지로 10장씩 써내려가는 날도 언젠가는 달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루하루 반복되는 날들을 습관을 만들어서 달력에 기록을 하게 된다면 나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하는 날들이 오시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목표 설정을 하고 그것을 결정한 것을 실행하고 반복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목표 설정하는 것이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찾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목표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결정한 그 목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쭉 가야 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인데요. 내 마음을 변경하는 것에 누가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변경이 되는 내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았고요. 전문가 그리고 공부, 모임을 통해서 내 방법들을 다시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공부를 통해서 하겠지만 다양한 경험을 가진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얻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다른 모임의 대표님이나 또는 분들을 통해서 제 현재 상황들을 요청하고 또는 고민들을 나눴을 때 그분들이 먼저 경험해서 결과치를 얻었던 것을 나눠주신다면 책에서 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제가 시간을 들여서 또는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그 값진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멘토들이 항상 모임이나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가 필요합니다.
현재 내 소득이 너무 낮아.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겠어? 답답해. 정말 이거 가능한 거야? 라는 세상에 대한 원망까지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세상의 탓일까요? 나의 마음을 바꿔 먹는다면, 가능하다면, 나의 기준을 다르게 변경한다면, 충분히 괜찮은데? 이 상황도 나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데일 카네기는 걱정 극복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하루하루에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내 하루가 만족하게 된다면 그 다음날 그 만족한 기분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게 반복이 된다면 평생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그리고 크게 후회할 일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가지고 반복을 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현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면 안 됩니다. 과거에 후회되는 일들은 지나갔습니다. 현재와는 다른 일입니다.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를 악화시키지 않게끔 과거와 단절된 현재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내가 가진 것이 한정적일 수 있죠. 그 가진 것을 만족하고 내가 능력을 키우는데 더 공부하지 않는다면 지금 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작자 미상에 이런 글들이 있었네요.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녔으나 보지 못했네. 집신이 닳도록 먼 산 구름 덮인 곳까지 헤맸네. 지쳐 돌아오니 창문 앞 매화 향기 미소가 가득하고 봄은 이미 그 가지에 매달려 있네. 행복을 저 멀리, 저 먼 곳에 있다 생각하시고 찾아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내 바로 앞, 내 마음속 또는 내 가족에게 행복이 있다 생각하시는 건 어떨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자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를 맞춰가고 있지는 않나? 나의 행복은 과연 거기에 있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나의 진정한 기준을 찾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표 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많은 분들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금 관리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더 많은 상품들과 내용들로 전해드릴 수도 있었으나 내 마음 공부, 그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들로 많은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